제가 치매 연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께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짠 인생극장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제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선택한 특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올해 78 되신 명자님이세요. 명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자님, 사연 읽으면서 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천천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건 2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76이었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아들 둘을 뒀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둘 다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겉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럼 갑자기 요양원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들들이 저를 보낸 거죠.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죠?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멀쩡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뭐 먹었는지 가끔 까먹고 안경 어디 뒀는지 찾고 그러는 거. 그런데 큰아들이 자꾸만 병원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번 그러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엄마 건강 걱정된다. 병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검사도 받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큰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싶어서 혼자 사는 것도 외롭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며느리 얼굴이 딱 굳어 있더라고요. 인사는 하는데 눈빛이 차가워요. 입으론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데 표정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손주들도 평소랑 다르게 조용하고 그날 밤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당신 엄마 모시고 사는 건 나는 못해. 나도 직장 다니는데 누가 모시라고. 당신이 모실 거야. 내가 모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럼 엄마 집 팔아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돈으로 강남에 집도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살던 집은 남편이 평생 벌어서 장만한 집이에요.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사판 다니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30년을 모아서 장만한 집이에요. 그 집에서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재우고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디로 가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작은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런데 작은아들도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형이 엄마 모신다니까 다행이에요. 저희는 집도 좁고 애들도 어려서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형이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그때 알았죠. 아, 이 아이들은 날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명자님,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팠죠. 근데 더 아픈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 멀쩡했어요. 치매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십니다. 혼자 사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이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건강한 사람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큰아들은 계속 우기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멀쩡하다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대체? 저를 요양원에 보낼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제가 평생 모아놓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집 하나, 예금 조금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걸 이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치매 연기였어요. 제가 정말 아픈 척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어머, 진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엔 조금씩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 헷갈리는 척하고 여기가 어디지? 이런 말도 하고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같은 질문 반복하고 며칠 지나니까 큰아들이 다시 병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다른 병원으로. 엄마,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거기서도 연기했죠. 의사 선생님 질문에 일부러 틀린 답을 하고 날짜도 헷갈리는 척하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하면 글쎄요. 실제로는 10월인데 5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큰아들이 바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문적인 치료 받으셔야 해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드시고 그러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요양원을 알아보더라고요. 제일 싼 곳으로. 나중에 안 건데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요양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요양원에 입소했죠. 아들들은 제 집을 팔 준비를 하고 통장도 관리하겠다고 가져갔어요. 엄마, 이제 엄마 혼자서 돈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관리할게요. 전 그냥 순순히 넘겨줬어요. 저항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근데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몰래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아뒀어요. 아들들한테 배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핸드폰으로 녹음한다면서요. 녹음요? 뭘 녹음하신 거예요? 모든 대화요. 아들들이 저 면회 올 때마다 제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그냥 증거로 남겨두려고 한 거였어요.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근데 6개월 동안 모아진 녹음 파일이 37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면회 때 큰아들이 왔어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아들,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살게라고 했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웃으면서 엄마 여기가 좋으시죠? 병도 치료하시고 여기 시설도 괜찮고 간호사 분들도 친절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간호사한테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어머니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처리할 게 있어서요. 간호사가 법적 처리요? 하니까 네, 재산 관련해서요. 완전히 의식 없으시면 후견인 신청하려고요. 법적으로 처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 처분 말하는 거예요. 치매 판정 받으면 후견인 지정해서 재산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집도 팔고 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죠. 두 번째 녹음 파일은 더 가관이에요. 큰아들 부부가 같이 왔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저희가 집 관리 잘할게요. 집에 먼지 쌓이지 않게 청소도 하고요 라고 하더니 복도 나가서는 여보 이 집 팔면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동산에서 8억은 받을 수 있대.
우리 애들 학군도 좋아지고 완전 대박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쓰겠다고 제 추억이 담긴 집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네요. 자기 친엄마한테. 더 있어요. 세 번째 면회 때는 작은 아들이 왔어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보다 착한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큰 아들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형, 엄마 집 팔면 나도 절반 받는 거 맞지? 우리 집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거든. 4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제 앞에서는 효자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제 재산 나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끼리 얼마씩 나눠 가질지 계산하면서. 명자님, 그 녹음 파일들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처음엔 울었어요. 요양원 방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자책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너무 편하게 키웠나,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안 가르쳤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된 거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연기하기로 했어요. 녹음도 더 많이 하고 증거도 더 모으고 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전부 다 기록하기로 했죠.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37개의 녹음 파일이 쌓였어요. 그 안에는 제 집 팔기로 계약했다는 얘기, 제 예금 통장에서 돈 빼서 자기네들 빚 갚았다는 얘기, 제 적금 해지해서 손주들 학원비 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큰아들 부부가 나가면서 한 대화예요. 며느리가 그래도 어머니 건강하시면 오래 사실 텐데 요양원비 계속 나가면 우리만 손해 아니에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오래 사시면 돈만 더 들어가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야 집도 팔고 보험금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모정이 사라졌어요. 이건 더 이상 제 자식들이 아니다 싶었죠.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줄 수는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세상에, 진짜 화나네요. 그래서 명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정상적으로요. 아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일 꼭 와라. 동생도 데려오고. 큰아들이 놀라서 엄마, 정신 좀 드셨어요? 그러길래 그래, 아주 또렷하다. 내일 꼭 와. 이렇게 말했죠. 다음 날 두 아들이 요양원으로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뭔가 유언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은 이거였어요. 나 치매 아니다. 처음부터 연기였다. 어머,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아들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면서 당황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첫 번째 파일부터 차근차근 8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집 팔면 나도 절반 받는 거 맞지? 엄마 오래 사시면 돈만 더 들어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37개 전부 다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들들 반응이 어땠어요? 큰아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작은아들은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너희들 변명 듣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나도 안다. 근데 그게 엄마 재산 빼앗아도 되는 이유가 되냐?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래도 되는 이유가 되냐? 나는 앞으로 너희들 자식으로 안 생각할 거다. 내 집은 내가 처리할 거고 내 돈도 내가 쓸 거다.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명자님, 정말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양원에서 나왔죠. 제가 치매가 아니니까 나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계약 취소했어요. 다행히 아직 매매가 완료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통장도 다시 제 관리로 돌렸고요. 제가 빼돌린 돈이 있었거든요.
아들들 몰래 제 친구 명의로 만든 통장에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요. 제 예금 중에 3천만 원 정도. 그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요. 변호사까지요? 네. 제가 모아둔 녹음 파일은 법적 증거로도 충분하대요. 횡령이나 재산 침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 빼간 것도 다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소는 안 했어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감옥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선을 긋고 싶었어요. 대신 합의서를 썼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유류분 청구권도 전부 포기하는 걸로요. 둘 다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안 하면 횡령죄로 고소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명자님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선단체가 있어요. 독거노인 돕는 곳이요. 거기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제 집도 제 돈도 전부. 유언장도 이미 작성했고요. 변호사가 집행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아들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저처럼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인분들 돕는 데 쓰이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명자님, 그 결정 내리시기까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밤마다 고민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해야 한다. 후회는 안 해요. 제가 6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치매 연기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제 아들들은 제가 아플 때, 약할 때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이라고 모은 돈이에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쓸 권리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혼자 살아요. 요양원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같이 공원도 가고 차도 마시고. 그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웃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 와요. 그래도 저는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거든요. 손주들은 가끔 보고 싶긴 한데 그것도 참아야죠. 제 선택이니까요. 명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참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말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저는 치매 연기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녹음을 하든 기록을 남기든 법적으로 대응하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명자님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도 뜨거워지네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셨어요. 37개의 녹음 파일이 명자님의 무기가 된 거네요. 네. 그 파일들은 지금도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가끔 들어요. 제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짐해요. 나는 절대 저 아이들한테 다시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킨다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명자님,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자님 이야기 듣고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자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37개의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서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무기였어요. 때로는 침묵이 아닌 기록이, 참는 것이 아닌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이라고, 그런 이유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맞서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